슈퍼개미로 유명하시죠? 노블리제 배진환 대표를 다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달 전이죠. 지난달에 이제 우리 방송하면서 그 어떤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람들이 보통 관심을 갖지 않는 주식,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행주를 좀 사모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달 좀 지나서 지금 여행주가 뭐 상당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우리 배진환 대표님의 그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어떻습니까? 여행주가 지금 많이 뭐라 그럴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제가 가진 종목은 뭐 100% 오른 종목도 있고 또 뭐 70% 오른 종목 두 가지를 샀는데요. 두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일단 그걸 매수한 게 언제죠? 지금 3개월 전부터.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을 샀어요? 제가 레슨몬 TV에도 올리는 종목인데 거기 노랑풍선이랑 레드캡2라고 두 종목을 샀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하나는 100%, 하나는 70% 지금 네네. 수익을 3개월 만에. 네네. 남들 그 몇 년치 수익 다 벌으셨네. 네. 지금 최근에 어쨌든 저는 이제 역발상이과 또 미래를 좀 미리 읽고서 투자를 하는 전략을 좋아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모더나하고 화이자에서 백신이 효과가 90% 이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 시장에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물론 이 외에도 최근에 보니까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대한항공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봐서는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단을 해서 일부분에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전에 뭐 선침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은 조정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 종목을 왜 편입했나 하면 일단 레드캡2라는 회사는 일단 그 자체가 이제 렌트카 사업이 80% 비중이에요. 여행은 20%고 렌트카 사업에서 지금 현재도 이익을 꾸준히 나고 있어요. 그래요? 현재도 이익이 꾸준히 나고 있으니까 상당히 리스크가 없는 거죠, 전혀. 근데 여행주가 만약에 플러스가 된다면은 이제 그런 테마가 하나 더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이 20%인데 그 20%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쪽을 좀 제 같은 경우 많이 편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노랑풍선이라는 업체는 일단 여행주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작은 업체고 신설업체고 그렇게 큰 업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몸집이 작으니까 뭐 대한항공이나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 아니라 좀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에 비해서 는 이제 오히려 이런 일이 왔을 때 더 많이 반등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원래 그래서 중소형주들을 많이 사는 이유가 그런 게 왔을 때 오히려 더 많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차트나 이런 데서 다 묻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보고 요거는 더 이상 빠지지는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3개월 전에 매수를 하신 거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방송 보시고 또 지금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단지 많이 우리가 네. 어떤 기준으로 우리 배진환 대표님이 그 투자를 하시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지금 종목을 언급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쫓아가시면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레드캡 투어하고 이제 노랑풍선 그거를 매수하실 때 그 여행주 그다음에 뭐 그때 항공주도 말씀하셨지만 이 여행주 항공주에 대한 비관론이 아주 절정을 이뤘었잖아요. 언제 이게 될지 모르고 일단 언제 망할지 모를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일단 샀다라는 거 매수 그것도 뭐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살 때 여행주나 항공주 보통 여기에 그 대표 업종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 1위 업종이 저거 아닙니까? 여행주에는 그 하나투어, 모두투어. 근데 그런 대형주가 아니라 이런 중소형주를 샀단 말이에요. 그럼 더 망하기가 쉬운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됐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여러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샀던 이유? 뭐 기본적인 뭐 자산 가치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이익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망하지 않겠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망하지 않겠다라는 확신을 뭘 보고 얻었어요? 주로 이제 PBR 아니면 이제 아까 레드캡2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으로도 이익이 꾸준히 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그 규모는 작지만 우량하게 돈을 벌어와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테마가 오면 상당하게 그게 이슈가 작용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하나 더 본 거는 거기 이제 대주주가 구본호 씨라고 또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또 알려지신 분이에요.
아, 저기 뭐 LG가의 일원인가요? 네네, LG가에 구시하면 LG가 뭐 떠올라서 4천, 6천 뭐 이렇게 되는데 아. 뭐 어쨌든 그게 그분께서 들어오시다 하면 주식이 또 대박이 나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온 주식 중에 가지고 있는 옛날에 이 회사가 범양 여행사라고 그걸 오래전부터 들고 있던 그 노란풍선이 아니요, 레드캡토가 그 범양 여행사가 이름이 바뀐 건데 어쨌든 그분이 가진 것 중에서는 최고로 좋은 회사 같더라고. 좋은 회사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하게 되었어요. 진짜 한 달 전에만 얘기해도 예. 그 여행주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거 좀 먼 훗날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그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은 그 상승을 하게 됐는데 근데 원래 처음부터 이걸 샀을 때는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거를 기대하고 샀던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나요? 저는 이렇게 뭐 빨리 온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또 조만간에 올 수 있다. 그때도 뭐 얘기했지만 이거 조만간에 시간은 모르겠다. 미리 올 수도 있고 뭐 6개월 뒤에 올 수도 있으나 언젠간 올 것이다. 뭐 내년에 올 수도 있고 뭐 초에 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제가 리포트도 그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이게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리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네네. 예상을 하고 네네. 상상을 하고. 네네. 그래서 이게 상상을 하고 원래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대부분 6개월 선행을 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실적이 나오기 전에 벌써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네네. 우량주로서 외국인들도 지금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러한 그 대형주면서 우량주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투자 관점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조금 남들하고는 좀 다르시니까 괜히 이제 궁금해서 왜냐면 사람들이 요즘 글로 몰려가고 있거든 삼성전자로. 네네네. 지금은 사실은 뭐 삼성전자 몰려가는 건 아주 좋다고 생각을 아직도? 해요. 지금도? 네, 지금도. 왜냐하면 이제 윌리엄 오닐이 원래 이 미국의 유명한 투자 전략가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사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컵이론이라고 하죠.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다시 눌림목이 컵 자리에서 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컵이 지금 내가 와서 컵을 돌파를 했고 오히려 눌림목을 줄 수 있다면 사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성향의 투자는 아니에요. 그냥 대형주고 내가 수익률을 저는 이제 극대화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주로 뭐 10배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10배짜리? 10배짜리 아니면은 뭐 100% 이상 나는 종목을 주로 이제 선호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솔직히 거기에서 100% 이상 날 수는 있지만 시간과에 쌓여야 되고 이거 많이 대외적인 변수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기관 투자가들 아니면은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는데 제가 최근에 투자를 했었어요. 8월 달에. 삼성전자에? 네, 8월 달 투자를 했는데 오늘 배당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요? 배당금이 들어왔는데 뭐 한 통 일단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오늘 촬영 시간도 늦게 왔는데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접할 수 있으면 대접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보니까 따져보니까 배당률이 그 2%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뭐 연으로 따져서 분기 배당이니까.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3파동이 온다고 생각을 예측을 하고 솔직히 싫지만 한번 편입을 해봤어요. 3파동이 이제 온다고 생각하고 편입을 했는데 어찌되었든 난 상속 증여 이슈가 조금 남아있잖아요. 아직 그쵸, 2개월 전, 2개월 후 주가니까. 그래서 조금 더 눌림을 주지 않을까. 근데 3파동은 물론 있지만은.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기사에 보면 미국의 펀드 자금이 95조라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상 최대치 95조 달러. 그래서 역사상 20년 이내 최대치더라고요. 전 세계 글로벌 그 펀드의 총 자금. 그 투자 자금이 미국의 펀드 자금이.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솔직히 미국 주식만 아니라 솔직히 미국 주식도 어떻게 고퍼된 종목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저평가된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도 쳐다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자마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그 시즌에. 그러니까 그 돈이 이제 들어왔을 수도 있다. 미국 쪽에 펀드 자금. 10일째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삼성전자를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금들이 뭐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물론 이제 내년이나 이제 제가 매든 경기라는 게 뭐 2파, 3파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경기라는 게 이제 나오기 이제 3파동 때는 실적 장세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실적 장세라는 거는 그 전에 2파, 3파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또 3파 다음에 실적 장세가 나온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네. 이 파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걸 좀 간단히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러면 제가 차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네, 드릴게요. 차트로 한번. 이거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죠. 엘리어트 파동은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을 하고 그다음 하락할 때는 A파, B파, C파를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상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이. 파동. 예, 근데 네. 보통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게 상승할 때가 많아요. 물론 뭐 더 많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3파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것도 이제 파동상에서 단기적으로 또 짧게도 움직이고 또 크게도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내가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 코스피 차트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 단기 파동을 일으키고 네. 단기 파동도 보면은 5파를 일으켜요. 짧게 하나, 둘 이렇게 세 번 여기 큰 채널에 박스 그 내에 보면은 딱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조정도 보통 나는 A파, B파, C파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 여기도 똑같이 하락도 5파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하락도 하나, 그 다음에 2개 상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 세 번째 하락,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상승, 이렇게 해서 단기 파동을 다 조정을 마치고, 중기 파동이 크게 하나, 두 번째 조정, 세 번째 상승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뚫고 시작이 지금 된 거죠. 그래서 그래요. 좀 지금처럼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안한 장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좀 박스권을 좀 돌파해서 뭐 3천까지도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네.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동의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거는 우리가 강세장이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죠? 그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3파 랠리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죠. 네네. 그럼 지금이 우리가 뭐 개별 종목들은 다 상황이 틀리니까 네네. 우리가 이 코스피 지수로 따진다고 했을 때 네네. 인덱스로 추종한다 했을 네네. 때 지금 투자해도 되는 시점인가요? 뭐 저는 그렇게 보죠. 그렇게 그러니까 좀 강하게 돌파를 했으니까 물론 조금 조정을 있을 수도 있다고 보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사도 되고 떨어지면 땡큐고 뭐 이런 자리라고 그는 보여지고요. 제가 뭐 인덱스를 샀는 걸 제가 코로나 때 샀는 종목이 인덱스랑 코스피 인덱스랑 레버리지 인덱스랑 코덱스 거기다 코스닥 인덱스 인덱스를 샀는 게 있는데 그게 보니까 코스닥은 지금 보니까 140%고 그게 원래 170%, 180% 갔다가 좀 떨어졌어요. 지금 140%고 오늘 보니까 코스피 레버리지 코덱스 인덱스가 코덱스 레버리지가고 상품이 그 뭐지 ETF 상품이 140%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수만 지수만 배팅을 했어도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종목 이것저것 힘드신 분들은 위기 때 그냥 사놓고 묻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말은 쉬운데 두렵기도 하고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조금 더 오르는 거 보고 사지 뭐 기다리다가 또 놓치기도 네네. 하고 참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마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3파 랠리가 시작이 됐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이 3파 랠리는 그러니까 실적 장세하고 연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건가요? 381은 이제 실적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내년에는 폭발적인 소비 장세와 폭발적인 뭐 여행 이런 것들이 다 동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또 5파 랠리도 언급을 하셨는데 네네. 그럼 3파 다음에 4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인가요? 4파 조정은 있겠죠. 4파 조정이 있고 네네. 네. 그 다음에 5파 랠리도 다시 시작이 된다. 예.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3파에도 마무리 될 수도 있는데 뭐 3파에서 실적 장세가 나오고 끝날 수도 있는데 5파라는 거는 고용이 창출되면서 고용이 많이 소비로 인한 고용이 창출되면서 그 고용인 사람들이 쓰는 장세거든요. 그때는 이제 물론 실적도 잘 나오고 뭐 그 기업들 투자도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금리도 많이 올라가겠죠. 금리도. 그러니까 이 우리가 5파 랠리의 시작을 그 알아볼 수 있는 징조로는 네. 일단 고용 지표도 좋아지고 네. 기업들의 투자 지표도 좋아지고 네. 그 금리도 약간 인상될 것 같은. 그다음에 뭐 달러 가치는
이제 하락하고. 그러니까 원화 강세. 예, 원화 강세. 지금도 우리 지금 1,100원대 아슬아슬하던데. 원화 강세대가 되고 또한 아마 또 금값은 하락하겠죠, 오히려. 하락한다. 네. 근데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금값은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예. 금값은 계속 상승한다. 뭐 그래서 2,000불, 3,000불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던데. 제가 말을 잘못했네.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되고 금값은 하락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달러 가치는 강세가 되고. 아니 근데 예. 이게 그 가치, 달러 가치, 원화 강세, 원화 네. 약세 이게 되게 헷갈리긴 해요. 가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다시 강세. 그러니까 우리가 1,100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다시 1,150원, 1,200원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약세로 가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때 이 58랠리의 시작점이다.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럼 38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4파는 조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시작이라며 3파는. 그럼 이 38랠리의 그 기간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혹은 38랠리가 끝나가는 시점에 어떤 일들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랠리라는 게 파동이라는 게 이게 보통 실적 장세가 이제 계속 나오겠죠. 나오는데 그거는 또 빌미가 꼭 나오더라고요. 무슨 빌미가 나오든 안 좋은 빌미가 나오든 조정이 나오는 거죠. 최근에도 실적 랠리가 나오고 한 3개월 동안에 계속 미 대선 불확실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한 3개월 동안 조정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조정 장세가 나온다고 보고 그걸 지나고 나서 바로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진 않고 그걸 어떠한 게 악재가 나와요. 무슨 악재가 나오든지. 그러면 그 악재를 또 한번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오파 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추세가 꺾이는 시점이 그냥 48 랠리 시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 오파 랠리를 기대하면서 38 랠리 그러니까 48 랠리가 시작이 돼도, 그러니까 38 랠리가 이게 장세가 좀 추세가 좀 바뀌더라도 그때 시점을 찾아서 팔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48 랠리도 그냥 꾹 참고 기다렸다가 보유하고 있다가 58 랠리를 기다릴 것이냐.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그걸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걸 맞출 수는 없고 또 어떨 때는 38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종목 같은 경우에는 38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보통 투자를 하냐면 제가 보통 주식 기관 중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주식이 떨어질 때도 사고 계속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계속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올라갈 때도 또 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리까지 사요. 그래서 사서 그러면 이제 무릎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평균 무릎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팔 때도 이제 팔 때도 이제 가슴부터 또 올라가면서 머리까지 팔아요. 최고 비쌀 때도 팔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니다 싶을 때는 이제 밑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익절하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어깨에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38랠리 끝나는 지점 혹은 48랠리 시작점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승했던 그 순간부터 서서히 팔아나가면 팔아나가고 저는 이제 그래도 확실하게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매크로 지표 중에 금리 인상 신호가 자주 나올 거예요. 3번 인상 나오면은 조금씩 이제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라. 당장 인상은 하지 않지만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첫 번, 두 번까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3번째 나오고부터는 조금씩 이제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도 2021년도 그러니까 올해 말도 그렇죠. 원래 이번 금년도 말은 우리 3억 대주주 요건 강화하는 것 때문에 많이 이게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흔들릴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지만 그대로 잘 넘어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맨날 12월 달은 이렇게 하락장이 열렸었으니까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연말 장세, 그다음에 내년도 연초 장세 어떻게 보세요? 저도 여지껏 이렇게 최근 투자해 보면서 이렇게 마음 편한 시장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연말 되면 대주주 양도소득세부터 연말을 회피하려고 그러고 어쨌든 주식을 안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세금 종합과세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리고 지분을 드러나지 않고 싶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런 거는 좀 하락할 수 있다고 봐요. 아까 꼭
화세가 아니더라도 3도수 3억.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매도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뭐 피하겠다고. 왜냐면 뭐 세금 낼 각오가 돼 있었으니까. 많이 벌면 되니까. 네, 많이 벌면 되니까. 세금 내는 거는 뭐 별로 무서워하지 않은데 뭐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조금 이득이 덜 날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전 국민들이 청원도 하고 또 제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 나와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미라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다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여러 분들이 많이 힘을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사실은 지금은 경기 확장 정책을 펴야 되는데 정부 당국에서 아주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요인에 의해서 3파 상승이 시작이 된 거다. 그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예. 그래서 좀 제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는 아주 편안한 장세고, 또 물론 이제 연말이니까 배당락이 될 수는 있어요. 배당락이 되고, 나는 이제 내년에 엄청 좋은 장세가 온다고 보니까, 그러면 내년 이후에 배당 등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배당 등이라는 거는 그만큼 배당락이 된 만큼 다시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장세가 내년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잘 보유하고 배당도 먹고 또 주식도 올라가는 장세를 한번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배당락 때문에 떨어지는 어떤 그 연말에 네. 그 떨어지는 우량주들 네네. 이런 것들을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겠네요. 내년도를 상승한다 네, 생각하고. 많이 떨어진다면은 매수하는 걸로 또 괜찮아 보이죠. 배당을 만약에 뭐 제끼놓고 한 사람들은 그게 낫고, 아니면 그냥 뭐 좋은 주식 사서 들고 가시는 게 제일 좋고. 근데 그 여행주, 항공주 이거 이제 뭐 백신 나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선투자를 하신 건데, 네네. 이제 어쨌든 지금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가지고 계신 것들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이 시점에서 좀 그래도 또 앞으로 내년도에 좀 괜찮은 종목, 섹터 어디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소비재 섹터, 지금 얘기했다시피 실적 장세가 나오면은 진짜 억눌렸던 것들이 이제 보복 소비라고 하죠. 보복 소비가 뭐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보고, 물론 여행 섹터, 그다음에 뭐 소비재 관련주, 뭐 차, 뭐 전자제품, 또 뭐 물론 식품 같은 것도 물론 되겠죠. 의류 같은 것도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선순환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최고로 많이 쓰이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는 무조건 그래서 뭐 쌀 같은 거니까 그거는 뭐 필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네네. 인기가 있는 거군요. 네네. 요새. 그리고 뭐 그대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파운더리까지 또 덤으로 더해져 있었으니까 조금 더 이익적인 면에서 더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도 걔들이 또 좋으면은 또 정설을 하지 않아서 메모리 반도체 정설을 하지 않아서 또 가격적인 것도 메리트가 생길 거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 뭐 소비재 쪽을 많이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소비재가 이제 좀 광범위한데, 네네. 그 소비재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유심히 좀 지켜보시는 데가 있다 그러면, 종목이 아니더라도 분야가 워낙 많으니까 소비재는. 소비재. 뭐 일단 여행주, 항공주 쪽은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그리고 네. 보통 그게 또 최고로 많이 선행 지표를 나타내는 게 또 구리잖아요. 구리. 그렇죠. 그래서 구리가 많이 사용하니까 산업재니까. 산업재니까 그 구리를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 구리에 관련된 업체도 저는 이제 소비재 중에 구리 생산하는 곳들. 업체들 그것도 그럴 수 있네. 네네. 그 소비재라고 그래서 자꾸 그 일반 소비자들 소비재만 생각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쌀 같은 존재예요. 구리도 쌀 같은 거라 이게 물론 뭐 전기차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지만은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물론 동의 가격이라는 거는 또 물론 광산에 따라서 광산의 뭐 화합이나 이런 것 따라서 상당히 뭐 가격 변동이 좀 그렇죠.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구리 관련주도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최근에도 구리가 값이 앞으로 다음 트렌드로 제가 찍었습니다. 구리 관련. 그래, 그 미친 매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기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구리 관련주로. 저 끝나고 알려줘봐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내년도 올해 연말 그다음에 내년도 장세도 38 랠리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쪽에 이제 무게를 두고 계시고, 소비재 쪽이 앞으로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걸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